정치 선거 제도에 대해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런던 스쿨 오브 에코노믹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토론을 해주실 두 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기숙 이하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숙 교수님도 굳이 제가 소개를 안 해도 너무 언론을 통해서 알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첨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택 교수님과 한국 정치 선거 문제를 가지고 쌍벽을 이루시면서 많은 토론을 해오셨고, 제가 두 분 토론을 할 거를 한번 학술대회에서 한번 봤는데, 독일에서 한번 봤는데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두 분 모시게 돼서 저로서 개인적으로도 감회도 깊고 참 영광입니다. 마지막 토론자는 우리 대학원 김동욱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교수님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큰 첨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김동욱 교수님은 지금 서울대학교 평의원의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 평의원의 의장이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것이죠. 총장님이 대통령에 해당한다면 국회의장에 해당하시는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흔쾌히 토론을 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강원택 교수님 발제를 먼저 청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강원택입니다. 여기 지난번에 뵀던 분들이 많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 적절한 타이밍에 이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오늘 학교 오는데도 여러 기자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선거제도 관련된 논의가 이제 곧 아마 국회에서 있을 것 같고, 각 당에서도 이제 입장 정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논란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되고 있는 정계 국회의장 직속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보낸 안을 만드는데 저도 같이 기여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 특위위원 중에 자문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왜 어쩌자고 국회의원 늘리자고 했는지 그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들을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단 바꾸긴 해야 됩니다. 지금 선거법을 바꿔야 되고요. 지금 이제 적용되는 거를 지난번 2020년에만 적용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일단 본질적으로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게 민주화 이후에 정치관계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건 2020년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들이 있고요. 본인들도 지난 대통령 선거 전에, 그러니까 재작년 말쯤에 당론으로 선거법 개정을 포함한 정치개혁 관련된 거를 선거 직전, 대선 직전에 당론으로 확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오히려 이 변화 관련된 조금 더 적극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위성정당 문제죠. 위성정당 문제가 있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정치를 나쁘게 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의 한규석 교수, 우리 언론정보학과의 한규석 교수가 쓰신 동아일보 칼럼을 보면 지금 국회가 역대 국회 중에서 두 정당 간 이념의 격차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더욱이 이제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초선 의원,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성정당과 지금 이때 들어왔던 초선들이 지금 나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동원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꾸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에 대한 것들인데요. 국회 정개특위가 오래전에 구성이 됐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있던 곳은 이제 국회의장이 헌법 개정 및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형태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저희는 이제 정개특위 소속은 아니고 이제 의장 직속으로 저희는 마련됐었고, 국회의원들끼리 한 정개특위는 오래전부터 구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나왔던 거기서 제안된 안이 몇 개가 있는데요.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보시는 대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방형 비례대표까지 틀을 조금이라도 바꾸자고 나온 것들은 대부분이 다 민주당 의원들 아닙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기는 쭉 있잖아요. 5명 각각 따로 냈는데 다 2020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자는 게 이분들의 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소극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뭐 지난주에 국민의힘 의원들 몇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눌 시간도 있었는데 하여튼 거기서도 상당히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부정적인 것 같다. 죄송합니다.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논의는 많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몇몇 의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바꾸자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은 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한테도 이제 개별적으로 뭐 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뭐 몇 사람이 굉장히 전향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길래 제가 그래서 4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랑은 좀 입장이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논의가 시작된 게 사실은 이제 금년 초에 조선일보와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그걸 한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부터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 옆에는 서울신문에 있는 제 사진이 있는 인터뷰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대선거구제가 제도적으로는 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야기 나왔을 때 제가 저거라도 받아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는 지금 현재의 한국 정치가 제가 볼 때 민주화 이후 의회 정치는 최악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정치가 실종된 그리고 극단적인 양당의 지지자들에 의해 동원되는 그래서 대다수의 중도적인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만 있어야 되는 뭐 이런 지금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양당적 구도를 바꾸기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중도의 선거구제라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사실 제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정작 얼마나 이제 개선 효과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더니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조금 회의적인 입장으로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이제 뭐냐면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 표를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이제 정확한 용어는 아닌데요. 이제 선거구라고 하는 건 한 곳에서 몇 명을 뽑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식 표현이 우리한테 그대로 온 건데요. 그래서 한 명을 뽑으면 소선거구, 그다음에 3인 뭐 2인에서 5인 정도 뽑으면 중선거구, 그 이상은 대선. 이거 일본에서 만든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계에서 쓰는 표현은 아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니까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신 한 표를 던져야 되는 거죠. 한 표를 던지고 여러 명을 뽑는 방식입니다. 과거에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과거에 유신 때나 혹은 제5공화국 때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았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중선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국제적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과거에는 이제 일본, 대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걸 사용을 했었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 정치 개혁의 이유로 일본 94년 그리고 대만도 지금 우리랑 비슷한 방식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식을 쓰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왜 안 쓸까? 뭐 이거 있겠죠, 그죠? 별로 좋지 않은 방식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지금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중대선거구제를 이제 대통령이 이야기한 바도 있고 또 야당 의원들이 낸 것들이 많아서 제안을 하긴 했는데 거기서는 일단 2인 선거구는 뺐습니다. 3인 이상이 돼야 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2인인 경우 지금 우리 그 지방의회 의원 뽑을 때 2인 선거구 있거든요. 되게 거대 정당 둘이서 나눠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아예 빼자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예를 들어 보면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 8명의 후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5명을 뽑는다. 이제 뭐 이른바 중선거구죠. 5명을 뽑으면 득표율이 이렇게 되면 이제 A, B, C, D, E까지 뽑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E는 2.5%로 당선이 되는데 저보다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죠? 그럼 이제 이거가 이제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판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국회의원인데
그 동네 전체의 2% 받고 당선이 됐다. 저거 대표성이 있어?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저 정도 받고도 진출할 수 있으니까 조금 새로운 세력이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러면 이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보면 좋으냐 하겠지만 사실은 2.5%,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저 뒤에 FGH가 조금 더 표를 많이 얻으면 저 2.5가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정치적 대표성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뭐 D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건 뭐 이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ABC가 같은 정당이고 D가 또 같은 정당이라고 하면 ABC는 이제 90% 득표로 60% 의석을 차지한 거고 D가 같은 정당이면 저 정당은 5.5%로 40%의 의석을 차지한 게 되죠. 그러니까 대단히 비례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의석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 현실 정치에서의 문제가 더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5인 선거구, 뭐 광주든 대구든 5인 선거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 5인 선거구 생각하면 광주에 5명이 나오면 지금 이제 각각 5개의 선거구를 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대개 당선이 됩니다. 근데 광주 5인 선거구면 민주당에서 몇 명을 공천하겠어요? 뭐 여러분이 거기 당대표라고 5명 다 할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5인 선거구에 5명이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 또 다른 5명이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그 나머지 무소속도 민주당 공천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이죠. 광주에서 초중고등학교 다 나왔습니다. 말투도 전라도 사투리 잘 쓰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을 때는 민주당이 하나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대표가 한 사람이니까 선택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5명, 일단 민주당에서 5명을 내보냈는데 그중에 1명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뽑아야지? 일단, 그죠? 그러니까 5명 다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무소속으로 나온 5명도 사실은 우리랑 다 똑같은 사람이고 선거운동하면서 당선되면 나 민주당 들어갈 거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선거의 중심이 1인 선거구 때는 중심이, 여러분의 판단의 중심이 뭐가 되는? 그때는 정당이 중심이 됩니다. 근데 5인 선거구가 되면 이제 선거운동의 중심은 개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후보자 개인 중심의 선거운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거나 개인을 어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동원될 수밖에 없죠. 그럼 사조직이 중요해집니다. 공조직의 의미는 없어지는 거죠. 정당이라는 공조직의 의미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뽑아줄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근데 선거구가 5배 늘었습니다. 선거가 5배 늘었으니까 그만큼 돈도 더 많이 들겠죠. 이건 자연히 돈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과거에 일본에서는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겠어요? 알려진 사람한테는 유리합니다. 이미 알려진 사람한테는 유리하지만 새로 진입하거나 사회적인 약자들, 뭐 여성 정치인들 포함해가지고 다 상대적으로 손해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가 정치 신인인데 이제 5인 선거구 들어갔더니 나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돈도 없고 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일본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파벌 보스가 나타나는 거죠. 너 정치 자금을 우리가 후원해 주겠다. 그 대신 너는 우리 파벌에 들어와서 나한테 정치적 충성을 다해라. 그래서 정치적 충성과 그 사람의 금품이 교환이 되는 거죠. 이게 오야분 꼽은 관계로 만들어진 일본 파벌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파벌의 리더는 돈을 끌어와야 되니까 정경유착이 생겨나는 거죠. 여기 있는 다나카 오에이 사진이 바로 딱 그걸로 이제 걸려든 겁니다. 로키드 마틴 스캔들 때 걸렸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갖게 되는 거는 아까 봤던 것처럼 2.5%로도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약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경쟁의 구도가 개인 중심 구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돈이 우선되는 개인의 네트워크가 중시되고 하여튼 개인이 중심되는 걸로 볼 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바꾸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해서 잠깐 중대 선거구제더라도 고민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지금 있는 방식 그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방식에서도 뭐 가끔씩 뭐 옛날 보니까 국민의당도 있고 그 뚫고 나오는 정당이 있던데 이거 안 되냐? 근데 참 지역주의 하에서 새로운 정당 출연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제가 예를 든 건데요. 6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정당 A, B, C가 있습니다. 정당 A는 가나다 지역에서 굉장히 강세여서
거기서 60%를 얻었습니다. 근데 라마바 지역에서는 약세죠. 10% 정도밖에 못 얻었습니다. 정당 B는 전국적으로 고른 정당 지지를 갖고 있습니다. 40%, 꽤 높은 거죠. 그다음 정당 C는 가나다 지역에서는 아예 후보도 못 냅니다. 너무 약해서. 반면에 라마바 지역에서는 강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당선되느냐? 가 지역에서는 정당 A가 당선되는 거죠. 그죠? 60, 40, 0이니까. 그죠? 가나다 지역에서는 정당 A가 당선 후보자를 내고 라마바 지역에서는 정당 C가 당선자를 냅니다. 그러면 정당 B는 평균 득표율은 전국적으로 40%니까 가장 높은데 한 명도 당선을 시키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253명을 선출하고 있는 우리의 시스템이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의가 없는 정당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왜 바꿔야 되느냐? 이제 가장 원론적으로 오늘 이제 아침에 오는데 뭐 몇 기자한테 전화 받았는데 뭐 국민의힘에서 후보 늘리는 것 같고 막 뭐라 그랬다고 안에서 결정했다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바꾸려고 하는지는 원론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바꿨으면 좋겠냐. 일반적으로 이야기 많이 했던 건 양당 지역주의 그동안인데 지역주의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별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전라도 경상도 간에 입장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지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당적 대립 구도를 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두 쪽으로 갈라놓는 이 나쁜 정치를 끝내야 된다. 그래서 두 개의 정당 이외에 새로운 정당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 된다. 이게 제가 보면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당적 구도로 가서 새로운 선택지를 만들어주고 어느 한쪽의 일방에 의해서 여소야대면 야당의 지배에 의해서 여대 야소면 집권당의 또 독선에 의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렇게 3회 세력, 4회 세력이 있어서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타협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가야 세상이 쪼개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꼭 새로운 정당이 들어왔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일단 저는 가장 큽니다. 이론적인 것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이제 그 수도권 집중입니다. 수도권 집중. 지금 50.2%가 됐습니다. 인구가 50.2%라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 전체 지역구 의원의 50.2%가 수도권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적인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제가 생각할 때 비례의원으로 당선되신 분들의 제가 생각할 때는 한 90% 이상이 그분들의 생활권이나 활동 권역이 수도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미 지역 정치적인 대표성에 있어서는 지역에 비해서 수도권이 과대 대표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체적인 수도권의 면적은 12.6%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12.6%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이 정치적인 대표성은 이미 60%를 저는 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 목소리는 점점 더 취약하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강화를 해야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구를 통해서 새로 등장하기도 어렵고 지역구 의원 뭐 지금 지방에 지역구 의원이 없는데 뭐 사람이 없는데 뭐 지역구 의원 더 늘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늘려요 제가 볼 때. 그럼 결국 남아있는 방안이 뭐냐 이거죠. 결국은 비례대표제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이제 밑에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88년 민주화 이후 첫 선거 때 비례의석이 75석이나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4분의 1이 비례의석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47석. 점점점 뭐 사부작 계속 줄여온 거죠. 그 다음에 뭐 지역구 조정 관련해가지고 획정 새롭게 해야 되면 또 비례의석 줄여서 또 갖다 놓고 그래서 지금 이제 47석 16%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대만, 그다음에 일본 뭐 어느 나라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비례대표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지난번에 했던 이제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이제 이런 건데요. 독일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죠. 독일에서 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제 보통 용어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은 이제 다수제 방식의 혼합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서 이제 비례대표제 방식의 혼합형입니다. 우리 같은 MMM이 되는 거고 이제 독일 같은 MMP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MM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다르냐면 똑같이 이제 지역구 한 표, 비례대표 한 표는 똑같습니다. 근데 의석 배분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당 득표로 그 정당이 얻어갈 의석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100석, 200석이 전체 의석인데 그 정당이 20%를 얻었다면 그 정당이 가져갈 의석은 40석으로 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당이 만약에 지역구에서 25석 얻었으면 15석이 비례대표로 가는 거고, 그 정당이 거기서 30석을 얻었으면 10석을 가져가는 거고, 그 정당이 거기서 42석을 얻었으면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더 얻었으니까. 뭐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이제 그런 예인데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선거제도 관련해서 고민했던 게 이게 좋은 방식,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오래전부터 선거제도 관련된 많은 말씀들 하셨는데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격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이나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랑 아주 강하게 충돌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역구를 53석을 줄여서 지역구를 200석을 하고 비례대표를 100석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도 동의합니다. 될 수만 있으면. 그게 가능한 방법이냐 이거죠. 저는 아예 그 방법을 아예 빼놨습니다, 이번에. 그럼 왜냐하면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럼 53개의 지역구 의석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선관위에서 오래전에 냈던 안 중에 하나죠. 가장 폼 낼 수 있고 그러나 지키지 않아도 되는. 어차피 생색은 내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했던 게 기득권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럼 결국 지역구 의석을 최대한 그대로 두면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게 굉장히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꾸고 싶다면 뭐 안 바꾸면 상관없지만 바꾸고 싶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구,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2016년까지 했던 방식으로 가자. 첫 번째 거는 이제 그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253석의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47석으로 옛날에 했듯이 정당 투표로 나눠주려니까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그걸 좀 늘리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50석 늘리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자문위원회인데 50석 합시다. 거기서 혹시 받아들여지면 거기서 30석이든 뭐 20석이든 줄이는 걸 줄일 수 있지만 우리야 그냥 맥시멈 합시다. 그래서 50석 했습니다. 그럼 또 100석이 좀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또 93석쯤 되니까, 그죠? 아니, 97석이 된 거죠. 47석이니까. 97석이 되니까 거의 100석 가까워져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그 50석을 그냥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 50석을 지방,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들은 지역 소멸의 문제가 있으니까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자. 그래서, 예를 들면 50석 늘어난 거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배정을 하고 이제 중복입 후보를 허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뭐 광주나 목포에 출마시키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안동이나 뭐 영주나 이런 데 출마시키는 거죠. 그럼 떨어지겠죠. 그럼 그 떨어진 사람을 이제 비례대표로 살려서 쓰자. 그러면 어쨌든 그 사람은 거기서 지역구에서 뛰었던 사람이니까 그 지역에 대한 현안도 알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구 의원이 되고 싶으니까 거기서 노력을 할 거고, 두 정당은 서로 약세 지역에서 자기 대표자를 가질 수 있다. 그럼 이제 비례대표 관련된 새로운 진입에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또 지금 그 정당의 지역적인 독점 관련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고민했던 겁니다. 두 번째 거는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 그대로 하자는 겁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그대로 하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 그러니까 절반만 했던 거죠, 그때. 뭐 너무 복잡해가지고 뭐 지금 설명드리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47석으로는 너무 적으니까 저것도 한 50석 늘려서 비례대표가 실질적으로 하자 이건데요. 근데 이 문제, 이거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지금 이미 뭐 법안도 몇 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근데 원천적으로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 있는 안은 적어도 뭐 몇 개 이상의 지역구에 출마한 정당에 한해서만 뭐 나눠줄 수 있다. 이런 조건 붙이자 이런 안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뭐 또 형식적으로 또 안 될 사람들 이름만 올려놓고 출마시켜 놓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맡긴 굉장히 어렵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난번식으로 돌아가되 늘리자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해보자는 거죠.
해보자는데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인은 곤란하다. 2인은 두 정당이 나눠 먹는 거니까 2인은 곤란하고 3인 이상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강원도에 3석, 강원도에 5석 이러면 너무 넓어집니다. 공간이 너무 넓어지는 거죠. 지역구 한번, 선거구 한번 돌라 그래도 만 일주일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려면 현실적으로는 지금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조금 더 늘리면 아마 광역시 정도 정도까지만 중선거구가 도입이 될 수 있을 거고, 나머지 지역은 소선거구로 가야 되니까 결국은 도농 복합형 선거구제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비례의석은 뭐 그대로 가자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대선거 아까 뽑는 숫자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유럽 예를 들면 스페인이나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한 선거구에서 5명이나 7명이나 뭐 10명을 뽑더라도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정당을 찍어서 그 정당이 얻은 득표만큼 그 선거구에 있는 주어져 있는 의석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면 10인 선거구가 있으면, 예를 들면 이제 서울을 뭐 이렇게 두 개로 짜져서 뭐 하나 10인 선거구를 만들었다. 그럼 10인 선거구인데 그 10인 선거구에서 어느 정당이 뭐 30%를 얻었다. 그럼 3명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뭐 이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정당 명부 개방이라는 건 뭐냐면, 비례대표 선출에 국민들이 너무 불신이 높으니까 그 이제 정당을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후보자를 찍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밑에 있는 순위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주자. 이게 이제 개방형 정당 명부식인데, 이제 이거의 문제점은 거기서도 이제 이게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게 이제 파벌 문제도 좀 나왔고, 여기서도 어쨌든 당보다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개인 중심의 선거 운동이 이루어진다, 뭐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거는 괜찮습니다. 제가 중대선거구라도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전체적으로 뭐 이런 건데요. 그 과연 바뀔까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마음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데, 저는 이제 오늘 좀 오면서 이제 그 기자 통화하다가 약간 울컥했던 게, 이제 아니 뭐 지들이 못해가지고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 늘리는 거 싫어하게 만들어 놓고 너무나 당당하게 우리는 국회의원 증원에 반대야라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 놈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왜 느는 거 싫겠습니까? 왜 느는 게 싫어요?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특권층 갖고 우리 일 안 도와주고 이러니까. 근데 그런 놈들이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우리는 못 늘려, 뭐 너무나 당당하게. 오히려 자기들의 특권을 더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서 굉장히 좀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저는 있지 않나. 방법이, 이거 말고 새로운 정당의 출현이라든지 지금의 구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이건 그냥 의원수 많다고 자꾸들 그러셔서, 진짜 비교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이 우리보다는 한 435명이니 가원이, 그리고 뭐 100명이니까, 그 미국의 경우에는 분명히 연방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보다 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숫자는 많습니다. 미국은. 일본도 좀 그런 편이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은 어쨌든 연방 국가, 그러니까 국가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 아니에요. 이거는 스테이트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니까. 약간 예외라고 본다면, OECD 국가들 중에서는 한국 국회의원 1인 대표하는 인구수가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제가 전체 인구, 이건 유권자 수가 아니라 전체 인구 대비 당시에 뽑았던 국회의원 수로 나눴을 때 국회의원 한 명이 인구 몇 명을 대표하느냐 이걸 봤거든요. 재헌국회 때 한 9만 5천, 9만 한 6천 명쯤 됐고요. 그 다음에 민주화 때 한 14만 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 한 17만 정도로 늘었죠.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오히려 우리 국회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더 많이 늘어났던 거고요. 우리가 이제 원래 민주주의 원칙 따지면 모두가 참여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대표자 없이. 그러려면 이제 결국 그 의미를 되돌아가려면 한 명이 대표하는 인구가 적을수록 좋긴 하는 거죠. 적을수록.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재헌국회 때 따지면 거의 한 2배 가까이 지금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지는 않은 건데 지들이 워낙 못하니까 이제 많이 문제가 돼서, 사실은 좀 이 특권과 관련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권을 좀 내려놓게 하고, 마구 지금 쉽게 가져가고 있는 뭐 국고보조금 관련된 부분을 조금 엄격하게 하고,
오히려 그쪽을 좀 틀어쥐고 쟁점은 그쪽으로 살리고 사실은 국회의원 수는 늘리는 게 올바른 개혁의 방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기숙 교수님 토론을 듣겠습니다. 예, 강원택 교수님 아주 자료 잘 준비해 주셔서 또 아주 쉽고 재미있는 발제 잘 들었고요. 저는 장원택 쌤하고 상당히 생각이 많이 비슷합니다. 많이 비슷한데 조금 다른 점을 중심으로 제가 다른 점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 한 10%뿐이 안 돼요. 근데 서로 100%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왜냐하면 제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런데요. 사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남편이 막 쇠타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냐면 밖은 따뜻하지만 실내는 난방을 안 해서 춥잖아요. 그래서 감기 든다고 막, 그래서 제가 잠깐 기가 얇아가지고 가져갈까 하다 귀찮아서 그냥 나왔거든요. 근데 그냥 나오길 너무 잘한 게 열기가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전혀 쇠타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와서 토론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솔직히 강원택 교수님 중대선거구도 하면 어땠냐 하는 언론 보도를 보고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 강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문제가 많은 데다가 이게 대의민주주의 대원칙을 어기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막상 지금 너무 우리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도 좀 다당제를 가져오는, 그 다당제를 분명히 가져옵니다. 중대선거구는. 다당제를 가져오는 어떤 제도를 도입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요런 유혹에 저는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협상을 하든 개혁을 하든 대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 문제가 더 악화되거든요. 그럼 민주주의 대원칙, 대의민주주의 대원칙이 뭐냐 하면은 소선거구제는 적어도 대응성이에요. 그 지역구 유권자의 의사를 함축해서 대리인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비례대표제는 뭐냐? 그거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신탁자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의원한테. 그래서 어떤 책임 있는 정당을 만들고 책임 있는 정치를 하라. 그래서 사실은 대의민주주의가 대응성과 책임성이라는 그 서로 충돌 있는 그런 긴장 관계에서 우리가 그 대의민주주의를 성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선거제도가 소선거구 비례대표 이렇게 따로 있는 나라도 있고, 최근에 글로벌 트렌드는 사실 이제 1인 2표제로 같이 결합하는 게 글로벌 트렌드예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중선거구, 일본식 중선거구제를 했던 대표적인 일본, 대만, 이태리가 다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보다 후진국일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윤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을 얘기한 거는 너무 환영하는데, 그게 중선거제라면은 저는 이분이 자기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거 던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전혀 생각 없이 던졌는데 잘 맞췄어요. 왜냐면 되게 유리해요, 윤 대통령. 지금 지지도 35%잖아요. 이거 가지고 만일에 그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분명히 이제 그 2인에서 그렇잖아요. 중이라는 게 1인은 아니잖아요. 2인에서 5인까지 한다. 그러면 수도권은 동반 당선돼요. 수도권에 가장 경쟁력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물갈이를 잘 해왔고 거물들을 다 쓰러뜨리고 신인들이, 우리처럼 물갈이율이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선진국에. 그래서 그동안 소선거구제가 했던 아주 경쟁력 강화라는 좋은 게 수도권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국힘은 다 동반 당선합니다. 그다음에 지역에 가면 지역구가 이렇게 넓어지면 그러면은 국힘도 되고 영남에서 민주당도 되지 않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그 지역구가 합쳐지잖아요. 한 5개가 합쳐지면 결국 국힘에서 명망 인사들이 다 나오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명망가들이 다 당선될 거기 때문에 그 지역주의는 전혀 나아질 게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주의 극복도 하나의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선거구제를 바꾸려는 가장 큰 문제는 소선거구제에서의 사표 방지, 그다음에 득표율 전환이 전혀 공정하지 않은 뭐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한데, 대의민주주의 원칙에서는. 그래서 저는
사실 중대선거구제로 만일에 국회에서 이게 나온다. 그럼 저는 한국정치학회 학자들이 거리 시위라도 해서 이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전 세계 학자들이 한국 학자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아주 우리가 모욕을 당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안 된다는 점에서 이제 다른 생각이었는데 아까 강 교수님이 또 문제를 생각해 보니 생각이 좀 바뀌었다.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원칙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머지 강 교수님이 말했던 대안은 쬐끔쬐끔한 거 빼고는 거의 대체적으로 동의를 해요. 근데 아까 국회에 올라온 4개는 저는 다 좀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이상형은 뭐냐 그러면은 2번이 있네요. 2번이 있는데 왜 제가 2번이 만족스럽지 않냐면 준연동형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또 위성정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양대 정당이 지난 선거처럼 싹쓸이 해갈 거잖아요. 그래서 없다.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대안이 1, 2, 3, 4 중에 없다. 5에 있다. 저는 5를 뭐라고 보냐면 전 세계 요새 선거개혁의 트렌드인 비례대표와 소선거구를 병립적으로 연결시키는 연동형 말고 연결시키는 제도다라고 했을 때 50대 50이나 60대 40 정도로 이제 지역구를 막고 이제 광역별 비례대표를 이제 늘리는 건데 이때 강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구 의원들의 이익을 무조건 무시하고는 우리가 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 형 기득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되겠다. 그럼 할 수 있는 거는 의원 수를 늘리면서 비례대표에서 늘리면서 이제 비율을 5대 5든 6대 4든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구 비례를 봐도 우리가 결코 많은 나라가 아니다. 의원이. 그리고 국민한테 이걸 약속하는 거죠. 국회의원한테 들어가는 예산은 고정시킨다. 그 대신 지금 1인 국회의원에게 막 7명씩 이렇게 주는 보좌관들, 사실 비례대표 국가에서는 이런 보좌관 없습니다. 거의 공동으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 소선거구제에 주는 보좌관을 비례대표를 늘리면은 똑같이 줄이고 공동으로 뭐 연구소를 키운다든지 국회 도서관을 키운다든지 보좌 기능을 집단적으로 강화하는 거지 지금처럼 개인에게 줘서 자기 친인척 채용하고 이런 비리를 허용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특권 없애고 지금은 국회의원들 사실 월급 너무 많이 받아요. 교수에 비하면. 그래서 전체 예산을 픽스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면 그리고 의원이 많아야 의원들 사이에서 돋보이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아부를 하지 지금처럼 의원 수가 적고 다 이름이 있고 네임드고 이러면요 국민들을 못 같이 합니다. 전혀 봉사를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논리들을 설파할 수 있는 게 우리 학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시위 대신.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차라리 이렇게 4개 나쁜 4개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된다면 저는 무산이 나을 것 같아요. 무산시키고 오히려 연동형 비례를 막을 수 있는 법안 하나를 더 넣어서 더 넣는다는 건 뭐냐면 다음에 이런 경우에 합당을 불가. 그러니까 비례대표 정당과 지역구 정당이 합당을 불가하는 안건 즉 법안 하나만 넣으면 오히려 더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차라리 저는 정당법을 바꾸는 게 어떤가 싶어요. 지금 우리가 정당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게 전국적으로 전국 지역에 다 이게 정당이 있어야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왜 지역당을 허용하지 않냐는 거죠. 지역당을 허용하면은 영남에서도 지역당 나오면 훨씬 빨리 이겨요. 국힘보다. 그 다음에 호남에서도요. 지역당 나오는 거 외에는 선거제도 바뀐다고 호남에서 국힘 죽었다 깨어나도 안 찍습니다. 차라리 지역당 나오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 정당법 개정과 이 비례대표 늘리는 거를 정말 대대적으로 좀 캠페인도 하고 서명운동도 하고 왜 학자들이 너무 정치적인 활동을 안 하는지 저는 그게 좀 안타까운데 우리 정치학회장과 정당학회장을 역임했던 강원대 교수님이 깃발을 들면 저는 구름대같이 학자들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뉴질랜드가 사실은 굉장히 오랜 선거개혁 과정을 거쳐서 성공했는데, 다른 나라는 선거제도 개혁하고 재미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이태리 같은 데는요, 선거 문화가 그대로라서 제도 바뀌었다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나마 제도 바꾸고 좋아진 나라가 저는 뉴질랜드라고 보는데, 여기는 일단 투표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투표율이 낮아서 호주처럼 강제 투표 법안을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그럴 게 아니라 뽑고 싶은 정당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선거법을 바꾼 거거든요. 근데 이 바꾸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선거개혁위원회를 만들었고, 이 위원회는 국회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현역 의원들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원장과 위원들을 중립적인 전문가로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국민 투표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하나씩. 그러니까 한 번 결정하면은 되돌아가지는 못해요. 첫 번째 국민 투표 레퍼런덤은 뭐였냐면, 선거법을 바꿀래 말래.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50% 이상이 바꾸자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소선거구를 유지할래? 거기는 이제 소선거구제였으니까 쭉. 소선거구 유지할래? 바꿀래? 그래서 바꾸자. 오케이. 그럼 바꿀 때 뭐로 바꿀래? 이래가지고 여러 개가 나왔을 때 또 투표해서 2개로 줄여서 마지막 레퍼런덤 한 4-5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니까 정말 국민들이 불만 없이 독일식 연동형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는 문제가 없이 너무 잘해요. 근데 뉴질랜드는 의원 내각제잖아요. 우리는 의원 내각제 하면은, 이것도 강 교수님하고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 일본 된다. 제2의 일본 된다. 지금 인구도 줄어드는데 딱 일본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를 국민들이 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독일식이 위험하다, 우리한테는. 너무 정당이 파편화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병립형을 원하는데, 병립형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중 후보제예요. 저도 강원택 교수님의 그 이중 후보제 이제 공감을 하는 게, 지역구에서 당분간은 호남 같은데 국민의힘 떨어질 게 뻔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현역 의원으로 활동을 해야 사실 지역 주민하고 서비스도 많이 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하니까 다음에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사실 이 이중투표는 연동제에서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면 투표 의석 수가 연동에 의해서 정당 투표로 딱 픽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떨어져도 정당에서 주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병립에서 하면은 이게 이론적으로 사실 안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요거를 이제 치팅을 한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병립제 했으면서 이중 후보제 해서, 그게 이제 일본에서 늘 문제가 많은 게, 이제 노인네들 거물들이 이걸 이용해서 계속 당선돼서 이제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만 해결한다면 저는 강원택 교수님의 대안에 대체로 다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동욱 교수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 의회 정치 전문가이신 강원택 교수님께서 선거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자 뭐 의견에 대체로 공감을 하면서도 실제 그 제안 내용은 상당히 저는 좀 다른 주장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강 교수님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걸 요약을 한다면 2020년 이전에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일단 걸로 가야겠다. 그 다음에 지역구는 253인을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는 47인을 50인을 정원해서 97인으로 하면 전체 국회의원 정수가 350명, 50명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비례대표 배분의 절반을 비수도권에 배정을 해서 배정하되, 그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입 후보를 허용하는 대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제 다른 의견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그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 우리 헌법은 200인 이상으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18대까지는 그 200인 이상의 개념을 300인 넘어가는 건 좀 그러면 헌법에서 300인 이상 이렇게 했을 텐데 뭐 이렇게 스스로 짐작을 하고 299명의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을 지켜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19대
20대, 21대에 있어서는 여야 간에 지역구 한 석을 두고 막 선거일 직전까지 막 다투다가 결국 한 석을 늘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국회의원 정수가 300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200인 이상을 저는 좀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법률 아는 분은 500인 해도 되겠죠, 그죠? 200인 이상이니까. 근데 헌법이 생각하는 그 6공화국 헌법 만들 때 우리가 200인 이상 그랬을 때는 300인 이상 되는 거는 좀 무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300인하고 299하고는 한 명의 차이지만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거다 생각하고 저는 국회의원 정수는 299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이제 강 교수님은 50명 정원해야 된다 그랬는데 저는 거기서 상당히 이제 좀 반대 입장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수를 늘리면 대의성도 좀 높아지고 대표성도 높아지고 또 이걸 비용 차원에서는 세비를 동결해서 세비 늘리지 않고 한다는데 국회의원의 어떤 그 정치 사회적 영향력이 세비로 결정되는 건 저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보좌관 수 5명, 6명, 7명, 8명 저는 별 차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비를 동결할 테니까 국회의원 수를 늘려주세요. 이거는 상당히 좀 정치적 명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비례대표하고 비례대표가 지금 우리는 47명, 300명 중에 47명이고 지역구는 소선거제로 253명을 뽑고 있는데 사표가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지했던 정당이나 뭐 그 집단 또는 뭐 계층 또는 지역 이 충분히 지금 최종 그 국회 대표성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사표 방지 효과 뭐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는 지역구에 비해서 비례대표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데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과연 그러면 제가 얘기한 299명의 국회의원 정수를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자면 결국은 비례대표를 늘린다는 얘기는 거꾸로 지역구를 줄여야 된다는 거 얘기죠. 그게 결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인구 밀집 지역과 인구 희소 지역의 그런 어떤 과도한 전자에 좀 집중되는 그런 대표성, 또 인구 희소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 제대로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하나 걸림돌은 헌재가 이미 이 선거구에서의 그 인구 편차를 2대1을 초과하면 이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판정을 냈기 때문에 그 인구 편차 2대1을 또 벗어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비수도권의 중소도시나 또는 농어촌 지역에 가능하면 유리하게끔 지역구를 어떻게 획정하느냐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지역구를 좀 줄이려고 그러면 지금 현 국회의원 선거 21대 선거에서 최소 13만 9천에서 최대 27만 8천으로 했는데 요걸 조금 늘리면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최소 15만에서 최대 30만 하면 조금 저 지역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도시나 수도권의 이 선거구 조정에 조금 수를 늘리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또 바람직한 거는 저는 지역구를 한 4석 정도 줄이면
249석이 되고 비례는 이제 그러면 나머지 50석 정도로 하게 되면 비례를 한 3석 줄이고 지역구를 4석 줄이는 게 상당히 현실적이고 이게 아마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비례 한 50석 정도도 그렇게 뭐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비례를 늘리려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 비례의 후보들을 뽑는 정당이 제대로 개방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갖고 비례대표를 선출해야 되는데 결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당에 대한 상당히 불신이 있는 한에서는 비례를 과도하게 비례대표로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47석에서 3석을 늘려줘도 정치학자들 충분히 박수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50석은 좀 과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제도는 가능하면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투표하는 게 아니고요. 학력하고 무관하게 거동이 불편해도 투표를 합니다. 90대, 80대도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선거 제도는 가능하면 단순할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동안에 우리가 쭉 해왔던 게 소선거구고 또 이 다수 대표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야지 뭐 연동형이라든지 또 준연동형, 석패율, 또 중복 후보 이렇게 되면 내가 이 사람 뽑을 때 내가 힘을 실어줘서 지지해서 이 사람이 된다,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돼야 되는데 그 예측 가능성이 어려우면 분명히 이 사람은 절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안 찍었는데 그 사람은 국회의원 되는 상황, 복잡한 선거제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배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아주 학자들이 막 또는 소수 정당들이 막 노력해서 준연동제 비례대표 그 배정 제도를 만들었습니다만 결과는 참혹했잖아요. 양 거대 정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그 제도의 어떤 효과를 완전히 그냥 제로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선거제도는 좀 단순하면 좋겠다. 다만 이제 한 4석 정도의 비례를 늘리고 지역구를 4석 줄이고 비례를 한 3석 정도 늘리는 게 지금 거의 뭐 지금 선거 한 1년 조금 더 남은 상태인데 양당뿐만 아니라 전체 어떤 그 정당 간에 결국은 이게 합의가 돼야 되는데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지나친 과도한 어떤 그 제도 변경은 저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 주장이 아마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치권에서 이걸 차선으로 받아들여서 한다면 그것도 나름 저는 큰 정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이 상당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1시에 마쳐야 돼서 지금 10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딱 2분만 질문을 받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기 소개하시고 마이크에 그 스위치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2분 들었었으니까 네, 먼저 하시고 마이크 사용해 주세요. 예, 과기정통부에서 온 그 황큰별입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선거 제도가 4년 주기로 이 선거를 앞두고 직전의 시기에서 이렇게 논의가 계속해서 돼 왔고 결과적으로 이제 선거 전에 사실 이거를 선거 제도를 바꿔갖고 이게 선거를 치른 거거든요. 이렇게 쭉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선거 시기를 앞둔 시점에 선거제도 개편 논의야말로 그게 이제 결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게 정당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이제 대립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선거 시기를 앞두고 이런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보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먼 텀을 두고
그런 국민의 대표성이나 이런 거를 갖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서 이러한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우리나라 이제 공무원들이 농담으로 행정부 공무원들이 한 3,000명 된다 그러거든요. 국회의원이 실제로 그건 이제 300명하고 9명의 보좌관, 비서진을 포함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행정 업무를 하면은 이 하나의 부처는 이제 3천 뭐 이제 상임위마다 다르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회라는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면서 사실 전체 비용적 그다음에 어떤 인력적 측면에서 다른 나라하고 그냥 합리적으로 한번 비교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의문을 제기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분. 농촌 지역구에 대한 질문인데요.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선거구 내 대표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면적이 넓어지니까 생기는 문제 외에도 인구가 전체적으로 너무 커지니까 조그만 지자체들이 여러 개 묶여서 만들어져 있는 복합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회의원을 더 늘리니까 조금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도 조그만 지자체가 큰 지자체에 붙어서 선거구를 형성해서 조그만 지자체가 소외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데 중대선거구제로 농촌 지역구에도 적용을 하면은 그 문제가 현 소선거제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질문부터 하면 그거는 오히려 여러 명을 뽑으면 조금 작은 득표로도 가능해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공간이 넓어지니까 그만큼 대표하기가 농촌 지역은 좀 어렵고요.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개 지역이 있는데 두 개의 군 중에 A군은 인구가 많고 B군은 인구가 적으면 대부분 A군에서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됩니다. 그죠? 예. 예, 그런 문제 말씀하신 건데 이게 합쳐지면 좀 작은 것도 될 수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지만 지역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거제도 개정 1년 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1년 전을 지키려고 지금 이제 김진표 의장이 굉장히 애쓰고 계십니다. 1년 전에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개 한 석 달 전, 넉 달 전, 지난번 같은 경우는 2달 전까지 가고 뭐 이랬죠. 한두 달 전. 지금 근데 잘 지켜지냐? 지난번에 우리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거기 제가 아까 여기서 막 제가 확인하러 찾아봤는데 이걸 안 바꾸면 이제 연동형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하면. 그러니까 일단 연동형으로 합의를 보고 일단 2020년은 준연동형으로 가자. 그러니까 부칙조항으로 준연동형을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긴 안목에서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별말 없이 가야 되는데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뭐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는 한 적 없어. 그게 일단 큰 게 되는 거죠. 여야 합의에 의해서 만약에 지난번에 일단 눈앞의 선거는 이렇게 치르고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제도로 가자라는 게 여야 간의 합의로 치러졌으면 지금 이런 논란 아마 안 겪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동 선생님이랑 말씀하신 두 번째 질문이랑 다 맞춰지는데요. 그러니까 저 김동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실 줄 몰라요. 저 그냥 N은 200보다 같거나 크다. N의 최대적 값은 얼마냐? 299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보면. 딴 데서는 다른 수학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다른 데서는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국회의원 숫자에 한해서는 항상 N은 299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도 없어요. 그냥 싫은 거지. 300 넘어가는 게. 이게 법대 교수들도 그런 이야기 한 사람이 많았어요. 많이 부딪혔어요. 저도. 그래서 3자가 들어왔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일단 이제 그런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하는 법대 사람들 안 만나도 돼서. 근데 오늘 오랜만에 다시 들었습니다. 이거는 숫자는 그런 법 조항은 약간 무리인 것 같고 그냥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면 특권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특권층인 것처럼 행세하고 특히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은 더더욱 많이 당할 거 아니에요. 전화 걸어가지고 보좌관들 전화 걸어가지고 이 자료 내라 저 자료 내라 그러다가 또 잘 안 들어주거나 또 꼬운 거 있으면 또 불필요한 자료까지 다 내라 그러고 뭐 서울대학교도 똑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거는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의 특권은 어디서 왔고 이게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됐느냐가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 같거든요. 모든 문제의 원천은 거기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특권에 가르쳐서 굉장히 당선만 되고 나면 이제 그걸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계속 지키려고 그러고. 모든 거의 원천은 여기인데 이 문제는 가만히 놔둡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권위주의 때부터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정희도 그렇고 전두환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어쨌든 야당 의원들 같이 챙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뭐 쿠데타 했는데 한 명은 뭐 장관으로 오고 하나는 국회의원으로 갔는데 비슷하게 해줘야죠. 특권이 그때부터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지금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걸로 몸에 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뭐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이런 데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특권들이 있습니다. 뭐 다 공항 가면 의전실 찾아가잖아요. 다 비즈니스 무릎 타고 다니고 개인적인 여행을 가더라도 다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좌관 수 몇 명, 뭐 봉급 이런 거에 문제. 봉급은 사실은 제가 말 안 꺼낸 게요. 자, 저희는 봉급을 지금부터 동결하고 국회 예산 늘리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늘리겠습니다. 숫자 때문에 늘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되고 나서 자기들끼리 의결하면 또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거는 국회 예산이라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특권 의식과 그 특권을 어떻게 없애느냐가 저는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게 해결이 되면 국회 연수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어떤 게 중요한가 이런 부분이고요. 시간이 없어서 조기숙 교수님 해서 중요한 말씀 중에 요즘에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이런 정치계에 벌써 6번째인지 뭐 몇 번째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계속 안 되거든요. 이제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조기숙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죠. 뉴질랜드처럼 이걸 국민들한테 열어서 국민들이 결정하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요즘 좀 많이 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뉴질랜드나 영국이나 이런 그 웨스트민스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게 되게 이제 어떻게 이제 헌법이 없거나 이런 나라에서 이걸 그 컨스티튜션의 한 부분으로 선거법을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컨스티튜셔널 체인지, 컨스티튜셔널 리폼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우리는 이해 당사자가 이거를 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도 선거를 눈앞에 두고. 그러니까 이게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하나씩 물어보면서 공론화 가는 거죠.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부터 물어보기 시작해서 뭘로 바꿀까까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컨센서스 빌딩에 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선거 때만 되면 이제 뭐 저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게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자꾸 늘리자고 하는 소리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그게 좀 더 핵심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당법 개정 이야기도 조기숙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정당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현재 정당법의 정당 창당 규정은 1962년에 JP가 만든 정당법에 거의 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62년 정당법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거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정당이 좀 자유롭게 출현하게 되면 뭐 여기 계신 분들 전에 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핵심은 우리 시스템의 핵심은 경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켓에서의 경쟁, 그다음에 선거에서의 경쟁. 그래서 지금 이제 경쟁 없는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많은 지역에서 일당 지배 체제하에 우리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내려가 보면. 그럼 중앙 정치에서 보면 독과점이 뭐 한 2개 정도 독과점이죠. 내려가면 독점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성을 보장을 해주고 새로운 정당이 등장할 수 있게 해줘야 이런 양극적인 대립적인 정말 최악의 정치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정당 국회의원 수 늘리자 이런 이야기 들리시면 전부 미친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저런 얘기가 나왔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토론 1시간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아마 생소한 이야기들이 많으셨을 것 같고요. 우리 경제라든지 사회 전반적인 정책 또는 조건을 결정짓는데 국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느냐가 정치 과정이나 정책 어젠다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회 안에서만 논의를 해서 정하는 일들이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만은
김민표 의장도 공론화위원회 이야기도 하셨는데 공론화위원회도 가동하고 국회 내부에서 전원위원회 통해서 토론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나와 계시는 전문가분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토론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해서 이게 닫힌 토론이 아니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번엔 좀 제대로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각각 주제들이 한 4개 정도 제가 지금 적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찬반 토론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처술이니 처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 같고 많이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 관련된 토론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많이 관심들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주신 강원택 교수님, 토론해 주신 조기숙 교수님, 김동욱 교수님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